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원 고을 외곽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곳에 한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양반가였으나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집안이었지요. 재산은 물론 가문의 명예까지 이른 뒤 서연의 아버지는 근근히 그를 팔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서연은 그로부터 이태 뒤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윤도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윤도겸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으나 학식이 깊고 성품이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으나 논밭 몇 마지기와 작은 기와집이 있어 끼니 걱정은 없었지요. 무엇보다 윤도겸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외로이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혼인 후 장모를 모시는 것까지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서연의 어머니는 사위의 인품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을 치른 뒤 서연은 남편의 집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말수가 적고 몸을 사리는 며느리였지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죽을 쓰고 마루를 쓸고 마당의 채소밭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히 들어 옮겼고 장작을 쪼갤 때도 작은 것만 골라 여러 번에 나누어 쪼갰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주물렀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그런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낭자 참 약해 보이더라. 그러게 말입니다. 물동이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 같던데요. 몰락한 양반댁 딸이라 그런가 보오. 일손이 귀한 집에서 자라서 몸이 약한 게지요. 서연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기 일만 했지요. 시장에 나가도 다른 아낙네들처럼 목소리를 높여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주고 물건을 샀지요. 그러니 장사치들도 서연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이무 한 단의 열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순순히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장사치가 픽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더욱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렇게 약하고 순한 여인이 어찌 살아갈까 걱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무시했지요. 윤도겸 역시 아내를 여리고 약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서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걱정했지요. 어느 날 저녁 윤도겸이 사랑방에서 나와 서연이 저녁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늘도 홀로 다 하셨소? 예, 괜찮습니다. 몸이 약하신데 무리하지 마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윤도겸이 상을 들어 옮기려 하자 서연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글 공부에 힘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인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야말로 몸 성한 것도 없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윤도겸은 아내의 말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약하고 여린 아내를 평생 지켜주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윤도겸도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몸을 사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힘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서연은 자기 또래 아이들이 들지 못하는 무거운 항아리도 가뿐히 들어 올렸지요. 5살 때는 마당에서 놀다가 굴러온 맷돌을 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7살 때는 넘어진 소를 일으켜 세웠고요. 아버지는 딸의 비범한 힘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세상은 여자가 힘이 센 것을 좋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괴이하게 여기고 흉을 보았지요. 그래서 서연은 어릴 적부터 스스로 힘을 억누르고 약한 척 살아왔던 것입니다. 혼이 난 뒤에도 그 습관은 이어졌지요. 그러나 서연이 힘을 숨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지요. 자신의 힘이 잘못 쓰이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서연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천천히 힘을 억누르며 살아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서연을 약하고 순한 아씨로만 알았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밤이면 서연은 홀로 장독대 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대로 평생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도겸의 집 사랑채 지붕에서 기와 몇 장이 바람에 날아가 떨어졌지요. 비가 새지 않도록 빨리 고쳐야 했습니다. 윤도겸은 마을 목수를 불러 기와를 다시 얹기로 했습니다. 목수가 찾아와 사다리를 세우고 지붕에 올라가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기와만 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석가래가 썩어서 함께 손봐야겠습니다. 목재를 구해와야 하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목수가 돌아간 뒤 윤도겸은 사랑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도겸은 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낮에 목수가 마당에 내려놓았던 무거운 석가래와 기와 더미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윤도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랑책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석가래와 기와들이 사랑채 처마 밑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에 젖지 않도록 멍석까지 덮여 있었지요. 윤도겸은 의아했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것들을 옮겼을까요? 석가래 하나만 해도 장정 둘이 들어야 하는 무게였는데 말입니다. 윤도겸은 고개를 저으며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목수가 다시 와서 옮겨 놓았겠거니 생각했지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일이었지요. 서연이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 마침 동네 아낙네 몇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의 어린 아들이 우물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우물 안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가 우물 난간에 매달려 울부짖었지요. 으아,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애가. 아낙네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아이의 손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팔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아이를 끌어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아낙네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연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윤시댁 부인.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부인께서 계셔서 망정이지 어쩔 뻔했습니까? 서연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건네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낙네들은 기뻐하며 흩어졌지만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분명 아이가 우물난간 너머로 거의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 약해 보이는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움직여 아이를 붙잡았을까요? 게다가 아이를 끌어올릴 때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낙네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급한 상황이라 힘이 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마 끝에 매달린 처마돌이 사가서 떨어지려 하고 있었지요. 처마돌 아래에는 마침 서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마돌이 떨어지면 머리를 칠 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달려가 장모님을 옆으로 밀어냈지요. 바로 그 순간 처마돌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만약 서연이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서연아, 고맙구나. 장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안심시켰지요.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시지요? 그래,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마침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총각 한명수였지요. 명수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서연은 마당 건너편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가 어머니를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처마돌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명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겸은 안채에서 장모님과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사위,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처마돌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크게 다쳤을 게야. 윤도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부인도 놀라셨겠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윤도겸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문득 며칠 전 밤에 옮겨진 석가래와 기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소문도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윤도겸은 마음속으로 의문이 일었지요. 저렇게 약해 보이는 아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윤도겸은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윤도겸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지요. 아내에게는 혹시 모를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여겼습니다. 달빛이 사랑채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도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지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윤도겸은 생각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서연이 어머니 곁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여버렸던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힘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었지요. 서연이 힘을 숨기며 살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10살 되던 해 여름밤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당시 서연의 집안은 아직 몰락하기 전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대대로 이어온 양반가로서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했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는 제법 큰 집에서 살았지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밭이 말라 백성들이 굶주리던 때였지요. 어느 날 밤 서연은 뒷마당에서 반딧불이를 구경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곳간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곳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도둑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를 질러 어른들을 불러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사랑채로 달려가야 할지 망설였지요. 그런데 그때 도둑이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나오려다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쌀가마니가 곳간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지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 넘어지면 큰 소리가 나서 집안 식구들이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도둑이 칼이라도 휘두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도둑의 옷깃을 붙잡고 뒤로 잡아당겼지요. 도둑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디서? 도둑이 손을 들어 서연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도둑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놓아주려 했지만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도둑의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도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깨어나 달려왔지요. 횃불을 든 하인들이 곳간 앞으로 모여들었고 서연의 아버지도 급히 나왔습니다. 도둑은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서연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둑이 곳간에 들었습니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인들이 도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둑의 손목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지요. 뼈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서연아, 내가 저 사람의 손목을 부러뜨린 것이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아버지, 저는 그냥 잡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다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내가 도둑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내 힘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다음 날 아침 도둑은 관아로 넘겨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진 도둑은 형벌을 받고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서연의 집안에는 아무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0살 난 딸이 도둑을 막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도둑이 놀라서 넘어지다가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그날 밤 이후로 크게 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요. 도둑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도둑의 비명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힘이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힘을 줬다면 도둑의 팔이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힘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힘이란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쓰기에 따라 사람을 지킬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그 힘을 조심하고 바르게 쓴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제 힘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잡았을 뿐인데 사람이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서연아, 내가 스스로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함부로 힘을 쓰지 말고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스스로 힘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했고 빨리 달릴 수 있었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놀 때도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지요. 혹시라도 친구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 혼인을 하고 윤도겸의 아내가 된 뒤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천천히 약한 척하며 살아갔지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다른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은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자신의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까요? 서연은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밤 서연은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도둑을 붙잡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도둑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지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저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달빛은 아무 대답 없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했지요. 앞으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원 고을에는 박문수라는 향초 나전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관아에서 세금을 거두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양반은 아니었지만 관아의 힘을 빌려 마을에서 제법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고 배가 불룩 나온 몸집이었지요. 얼굴에는 늘 교활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고 과부나 호라비에게는 온갖 트집을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지만 겉으로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박문수에게 잘못 보이면 괜한 일로 관아에 끌려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박 아전 때문에 우리 서방이 곤장을 맞았어요. 세금을 제때 못 냈다고요. 쉬, 조용히 하시오. 저 양반 귀가 밝아서 다 듣는다오.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문수는 코웃음을 치며 으스댔지요. 자신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양 행세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고 있을 때였지요. 마침 박문수가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서연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박문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요. 하지만 박문수가 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윤시댁 부인 아니시오? 서연은 할 수 없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허허, 보아하니 장을 보러 나오셨구려. 그런데 부인, 지난번 세금이 아직 밀려 있는 것 알고 계시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도겸은 세금을 제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저희 집은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 박문수는 희죽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장부를 보니까
아직 성량이 모자라더이다. 빨리 내지 않으면 관아에 보고해야 하는데 말이오. 서연은 박문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꾸할 수 없었지요. 박문수는 관아 사람이었고 서연은 그저 평범한 백성의 아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서방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하오? 약속이라도 하고 가셔야지. 언제까지 내시겠소? 내일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박문수는 그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습니다. 내일? 그것도 늦소. 오늘 당장 가져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윤서방을 관아로 불러들여야 하오. 서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10살 때 도둑을 다치게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화를 내고 힘을 쓴다면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지요. 허허, 몰락한 양반댁 딸이라더니 과연 맥을 못 추는구먼. 주변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를 건드렸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문수는 서연을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비켜서게 만들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값이 비싸다며 트집을 잡았지요. 서연은 그때마다 참고 견뎠습니다. 윤도겸에게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문수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서연의 물동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지요. 물이 쏟아져 서연의 치마가 흠뻑 젖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안 보고 그만 실수를 했구려. 박문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얼굴이었지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만 꾹 참고 다시 물동이를 들어 물을 길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서연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더욱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박아전이 너무 심합니다. 남편분께 말씀이라도 하시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참으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리 참으시렵니까? 박아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점점 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서연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문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박문수가 술에 취해 있었지요. 박문수는 서연을 보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오, 이게 누구시오? 윤시댁 부인이 아니시오? 서연은 재빨리 길을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시오? 나를 보면 인사라도 해야지. 실례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요. 서연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박문수는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피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대로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전날이 취하셨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내가 취했다고? 감히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해? 박문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서연은 10살 때 도둑을 다치게 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절대로 힘을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겠다고요. 하지만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을 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술에 취한 채 서연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10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관아의 아전이었고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감히 나를 피해? 몰락한 양반댁 딸이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박문수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뒤에는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전날이 제발 비켜주십시오.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집에 가? 그 전에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내가 아까 나를 무시했잖아. 박문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박문수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서연의 소매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봐,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순간 서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소라면 참았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박문수가 소매를 잡아당기는 순간 서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박문수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놓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문수는 비웃으며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박문수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박문수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 만든 족쇄처럼 단단했지요. 뭐야? 놓아. 박문수가 힘을 주어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박문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박문수의 손목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박아전이 손목을 못 빼고 있어. 윤시댁 부인이 저렇게 힘이 센가?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서연은 평소에 약하고 여린 부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물동이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인이 지금 박문수의 손목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놓으라고. 이 계집이 감히. 박문수가 다른 손으로 서연을 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여린 부인이 자신을 제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요. 제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지요. 평소의 순하고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지요. 알았어. 놓겠어. 그러니 내가 먼저 놓아.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박문수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박문수는 황급히 손을 빼더니 손목을 쓰다듬었지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지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놀란 눈으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어떻게? 박문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붉은 자국은 분명했지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윤도겸의 부인이 박문수의 손목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지요. 윤시댁 부인이 박아전의 손목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해 보이던 부인이 어찌 그런 힘이 있단 말이오? 저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박아전이 온 힘을 다해도 손목을 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박문수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지요. 누군가 박문수에게 한 방 먹였다는 사실이 통쾌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윤도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요. 윤도겸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이라고요. 부인, 무슨 일이 있었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도겸은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소. 천천히 말해주시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문수가 소매를 잡았고 자신이 반사적으로 손목을 붙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도겸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그래서 부인이 박아전의 손목을 붙잡았다는 것이요? 예, 저도 모르게 그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도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은 잘못한 것이 없소. 오히려 박아전이 먼저 부인을 괴롭혔으니 당연히 막아야 했소. 하지만 서방님, 이제 제 힘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윤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인은 자신을 지켰을 뿐이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오? 서연은 윤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을 믿어주는 따뜻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남편은 자신을 괴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감사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조용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박문수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도겸은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박문수가 소매를 잡았고 서연이 손목을 붙잡았으며 박문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 말입니다. 윤도겸은 촛불을 켜고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지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약하고 여린 부인이라 여기고 보살펴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윤도겸은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늘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것,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천천히 움직였던 것, 빨래를 할 때도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했던 것들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그저 몸이 약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부인은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구나. 윤도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약한 척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힘을 숨겨야 했을까요? 윤도겸은 궁금했지만 아내를 다그쳐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윤도겸은 평소처럼 안채로 가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상을 내왔지요.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윤도겸은 아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어젯밤 말 감사하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소.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비난이나 의심이 없었지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화내지 않으시니 다행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겠소? 부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윤도겸은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부인은 왜 그동안 힘을 숨기며 사셨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을 잘못 써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지요. 서연은 10살 때 도둑을 막았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손목을 붙잡았다가 뼈가 부러졌던 일, 그 이후로 자신의 힘이 두려워졌던 일,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기로 결심했던 일을 말입니다. 윤도겸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그러니 서방님, 저는 제 힘이 무섭습니다. 언제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 모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도겸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보기에 부인의 힘은 무서운 것이 아니오. 예. 부인은 그 힘으로 사람을 해친 적이 있소? 지난 3년 동안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죠. 부인은 힘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았소. 오히려 평생 숨기고 억누르며 살았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소? 윤도겸의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일을 남편이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침묵은 거짓이 아니었소. 절제였소. 스스로를 다스리며 산 것이지요. 그런 부인을 내가 어찌 나무랄 수 있겠소? 서방님.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지요. 부인,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나는 부인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소. 오히려 존경하오. 제 힘을 존경하신다니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요. 부인은 그것을 알고 계셨소. 윤도겸의 말에 서연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지요. 윤도겸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 말이오. 예,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윤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아전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오. 부인이 박아전을 막아주었으니 말이오. 서연은 남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부인, 내가 한 가지 약속하겠소. 무엇입니까? 나는 부인을 지키겠소. 누가 뭐라 해도 부인 편에 서겠소. 부인은 혼자가 아니오. 윤도겸의 말에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요. 평생 혼자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도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지요. 어떤 이들은 서연을 무서워하며 피했지만 박문수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윤서방, 부인께서 박아전을 혼내주셨다지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아전이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마땅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윤도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내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오히려 박문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겸은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마을 사람들이 부인을 나쁘게 보지 않소. 오히려 박아전을 막아준 것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소.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죠. 부인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오. 서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어쩌면 힘을 숨기고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힘을 바르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부부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윤도겸은 아내를 처음 본 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달빛이 안채 마루를 비추었습니다. 윤도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나를 믿고 이야기해 주어서 말이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방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지요.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나눈 부부였습니다. 서연이 박문수의 손목을 붙잡았던 사건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문수를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마을 대장장이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윤도겸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선비,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아전 말입니다. 그자가 저에게 억지로 돈을 뜯어갔습니다. 세금이 밀렸다며 성량을 더 내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세금을 다 냈습니다. 윤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던 것을 떠올렸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박아전에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사람이라 감히 대들지 못했지요. 김철수의 말이 끝나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과부 박씨는 박문수가 곡식을 빼앗아 갔다고 했고, 농부 이만석은 멀쩡한 소를 병들었다며 헐값에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아낙네들은 박문수가 추궁거렸다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지요.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아전이 우물가에서 제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제 허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윤도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문수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윤도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믿어주겠습니까? 박아전은 관아 사람인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박아전의 횡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시댁 부인이 박문수를 막아선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도 용기를 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윤도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남원 고을의 사또 앞에서 박문수의 죄를 낱낱이 고했지요. 처음에 사또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냐? 예, 사또나리. 저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세금을 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또다시 납부했다고 되어 있었고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장부를 조작한 것이다. 박문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박문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이미 소문을 듣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가 짐을 싸서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박문수는 서연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가 치밀었지요. 모든 것이 이 계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다. 내가 나를 망쳤어. 박문수가 소리를 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든 것이지요. 서연은 침착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대로 꼼짝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놓아, 이 괴물 같은 계집아. 박문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망친 적이 없습니다. 나리께서 스스로 쌓은 죄가 나리를 망친 것입니다. 그때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박문수를 포졸들에게 넘겼지요. 박문수는 꼼짝없이 포박당에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죄에 제가 무너지는구나. 박문수는 관아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조작된 장부,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몰래 모아둔 재물까지 발각되었지요. 박문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놈이 관아의 힘을 믿고 백성들을 괴롭혔구나. 용서할 수 없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문수는 관직을 박탈하고 곤장 50대에 처한 뒤 귀양 보낸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는 서연을 원망했지만 사실 자신이 무너진 것은 서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쌓여 결국 무너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지요. 윤도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아닙니다. 윤서방과 윤시댁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먼저 박아전을 막아주셨기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의 힘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박문수가 빼앗아간 재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또는 윤도겸을 불러 말했습니다. 윤선비, 그대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박문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오. 고맙소. 아닙니다, 사또나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대의 부인 이야기를 들었소. 비범한 힘을 가진 분이라던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바르게 썼다는 것이 더욱 훌륭하오. 윤도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또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윤도겸은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사또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부인의 힘이 바르게 쓰였다고 하셨소. 서연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박문수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서연을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아낙네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그때 박아전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부인께서 먼저 용기를 내셨기에 저희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평생 숨기며 살았던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바르게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달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귀향을 간 뒤 마을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일부러 약한 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함부로 힘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쓸 뿐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나무만 골라 여러 번에 나누어 쪼갰지만 이제는 굵은 통나무도 거침없이 쪼갰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지요. 지나가던 이웃 아낙네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부인, 힘이 대단하시구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지요. 저희 집도 장작이 필요한데 혹시 저희 것도 좀 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지요.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이웃집을 찾아가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한 시즌도 안 되어 겨울 내내 쓸 장작을 다 패냈지요. 아낙네는 고마워하며 쌀한 말을 내왔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이웃끼리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맷돌을 옮겨달라는 사람, 쓰러진 나무를 치워달라는 사람, 우물이 무너져서 돌을 쌓아달라는 사람들이었지요.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어귀의 다리가 큰 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다리를 고치려 했지만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한참을 애를 쓰고 있을 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서연은 장정 셋이 들어야 할 돌을 혼자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고마워했지요. 부인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나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되는 일입니다. 서연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힘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축복이라고 느껴졌지요. 사람들을 돕고 고마워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힘을 쓸 때는 언제나 절제했지요.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몸을 사렸고 아이들과 놀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윤도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도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요즘 보니 참 당당해지셨소.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계셨는데 이제는 똑바로 서 계시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말입니다. 아니요. 부인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요. 나는 다만 곁에 있었을 뿐이요. 윤도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나는 부인을 지켜야 할 존재로 보지 않소.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보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존중과 신뢰가 가득했지요. 나도 부인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소. 부인의 강인함에서 힘을 얻고 싶을 때가 말이오. 서방님,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사이가 아니겠소? 내가 부족한 것은 부인이 채워주고 부인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부부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지요. 세월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서너 명의 건달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행패를 부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적들은 힘이 세고 흉악했으니까요. 이 마을에 재물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이다. 도적 두목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떨며 재물을 모았지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당장 물러가십시오. 도적들은 서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뭐야, 계집 하나가 나대네. 내가 우리를 막겠다는 거냐?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도적 두목이 비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서연을 밀려 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적 두목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으악! 도적 두목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도적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한 손으로 한 명씩 제압했지요. 힘을 주지 않고도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넘기겠습니다. 도적들은 서연의 무서운 힘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연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의지했지요. 서연의 힘이 마을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윤도겸이 옆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걸쳐주었습니다. 추우시겠소? 괜찮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소, 부인.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지만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는 법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부인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맞아.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서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부끄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서연은 더 이상 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바르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괴력을 숨기던 부인은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